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이제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제 주변 여건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빠지는 쪽으로, 물론 이제 작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사실 올해는 그런 이벤트는 없지만, 코로나 이후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좀 체력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올해는 어떻게 보면 보약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한 해를 모든 국가들이 거칠 것 같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거의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보면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지속되는 유럽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 신흥국에 비해서는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나마 좀 난 게 약간 좀 반등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쪽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크게 떨어져서 이제 말 그대로 반등. 그리고 신흥국 쪽은 중국 쪽이 좀 돌아서긴 합니다. 워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실물 지표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돌아서는 모습이긴 한데, 이걸 이제 돌아선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나중에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 인도는 계속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경제를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제 수요 부문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면, 왼쪽 그림의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1.3%가 나왔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투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을 뒤로 끄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부 지출하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미국 경제를 이끌었고요. 이게 이제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좋았던, 지금까지 좋았던, 그러니까 소비가 버텨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IB들은 어떻게 보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좋았던 소비가 이제는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IB들 생각이고, IB들의 전망치보다는 미국 행정부나 그 다음에 연준의 전망치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연간으로 올해 한 1.5%, 그 다음에 내년에도 그 정도. 물론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잠재 성장률이 한 2%대 초반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경착륙을,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경착륙을 의미하는 그런 미국 경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민간과 미국의 또 공공섹터에서의 전망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은, 전쟁은 작년에 터졌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 지역을 상당히 좀 어렵게 가리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럽 주요국들의 군비 지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그렇게 빨리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4분기 마이너스가 나왔고 올해 1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침체기를 거쳐서 조금씩, 사실 충분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유로존은 조금씩 방향을 오른쪽 우상향 쪽으로 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의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일단 왼쪽 그림의 소매 판매가 10%대 초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증가율이 높았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럼 중국 소비 시장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를 보통 전기비로 구하는데, 중국은 이제 1년 전, 전년 동월 대비로 구합니다. 실제로 1년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게 이제 상하이 도시 봉쇄 때문에 소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소비 지표가 좋았던 것일 뿐, 사실 저거보다 증가율이 더 좋게 나왔어야 중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좀 지지하는 그런 지표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 소비 시장은 안 좋다. 그러면 오른쪽에 산업 쪽에서는 어떤가? 일단 생산 증가율이 낮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게 5월달 중국의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뜯어놓고 보면 미국 쪽으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중국 내수와 그다음에 중국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왼쪽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를 보고 계신데, 코로나 터졌을 때는 똑같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했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막 인상을 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죠.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시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좀 위험 신호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위안 달러 환율로, 물론 CDS 프리미엄은 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7위안 정도를 보통 이제 그 기준점으로 보는데, 최근에 이걸 넘어서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뭐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없죠. 외환이 워낙 많으니까.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바깥에서의 시각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인은 이겁니다. 왼쪽에 이제 중국의 광공업, 그러니까 광업하고 제조업의 재고 규모와 이제 증가율을 보고 계신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약 12조 위안 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16조 위안 가까이 올라갔죠.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떨어졌는데, 이게 내수 시장에서 이제 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GDP가 한 120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재고 수준이 높은 거고, 이 재고 수준이 높은 거가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안 팔리니까 저게 재고 조정이 돼야 어느 정도,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재고 사이즈도 커지니까 지금 높은 수준의 재고가 조정이 돼야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텐데, 지금 생산자 물가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가 쉽게 좀 안 떨어지고 있는, 생산자 물가라는 건 기업이 창고에서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출하 가격인데, 그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이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이 덤핑으로 파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안 팔리겠죠.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3%가 나왔고요. 올해는 IMF에서 5.2%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작년 대비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이 올라가는 게 왼쪽에 작년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0.4%가 나왔습니다. 그 도시봉쇄 때문에 그 기저효과죠. 그래서 올해 2분기가 좀 높을 거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사실 올해 5% 정도가 나온다고 중국 경제를 좋게 보지 못하는, 특히 주요 이제 IB들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중국 경제가 뭐 경제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거를 아주 비관적으로는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문제는 있다. 올해까지는 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장은 참고로 뭐 아세안이라든가 뭐 왼쪽에 인도, 오른쪽은 이제 비아시아권의 신흥국을 보시는데요. 아시아 시장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아시아 시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원인은 이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이제 중국 경제하고의 어떤 동조성이랄까요? 경기가 좀 비슷하게 흐르는 움직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보다는 다른 쪽 신흥국들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주요 가격 변수를 몇 개만 좀 살펴보면 환율입니다. 환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300원대 위에 이제 초반 1,300원 정도에 있는데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원달러 환율을 올렸던 이슈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서가 아니고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런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죠.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은 뒤쪽 세션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환율은 아무튼 뭐 하반기에는 1,200원대, 뭐 1,230원을 4분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이게 이제 아이비들 평균 지수인데 그렇게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아무튼 1,200원대 중반까지는 하반기에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가는 연초만 해도 사실 그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게 원인이 이제 중국이 세계 원유 시장에서 한 10% 정도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높죠, 비중이. 중국 경제를 연초만 해도 상당히 좀 좋게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나 뭐 이런 쪽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차원에서 수요가 많이 좀 죽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유가를 올해 중에는 배럴당 한 $70 내외 정도 그렇게 예상들로 좀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 한국 경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보고 계신데 지금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마 2020년 5월 경기 저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정점은 아마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동행지수로 보면.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경기 동행 선행지수를 이제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행지수는 계속 빠지죠. 이게 이제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려면 선행지수가 미리 저게 올라가는 그 반등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실제 경기에 얼마나 선행하느냐는 상당히 좀 편차가 커서 뭐 짧게는 6개월이고 길면은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면 근데 뭐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선행지수만 딱 놓고 보면 경기 바닥은 올해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기 초록색의 동행지수를 보시면 최근 한 3개월 정도 올라가죠. 예. 근데 저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그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그 지표들이 동행지수를 만들 때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소비 쪽이 좋았던 거를 동행지수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소비가 나빠지면 다시 이제 동행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저게 반등인지 실제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건지 이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입니다. 소비는 지금 왼쪽에 이제 CSI, 소비자들한테 설문했던 그 심리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긍정적입니다. 물가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 심리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한창 있던 2021년에, 그 수준에는 못 도달하고 있죠. 소비 심리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소매 판매인데 올해 1분기만 해도 되게 좀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복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소비가 막 활성화되겠거니라고들 전망을 했는데
4월, 3월 지표가 갑자기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서는 3, 4월에 소비가 일시적으로 나빴고 아마 5월, 6월 여름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올해 1분기에 소비는 좋았지만 심리 요인으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또 시장 분위기 보니까 좀 내려가는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상황도 안 좋은 것 같고 기업들이 투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신규 채용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죠. 그러면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는 어쨌거나 작년에 좀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4%대 증가율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설비 투자인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IT 쪽의 어떤 시장 상황만 자꾸 주목을 해서 그렇지 왼쪽 그림 보시면 IT 투자는 마이너스가 최근에 분명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IT 투자를 포함한 전체 투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IT 투자를 빼면 사실 BIT 쪽의 투자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접근하기 어려운데 제 추측이건데 아마 조선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좀 IT 부문과 BIT 부문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경기 실사 지수도 좀 개선되는 뭐 옛날과 같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가 안 되는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고금리죠. 예,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런 게 이제 설비 투자 쪽의 제약 요인입니다. 자, 설비 투자는 최근에 지표가 좀 뭐 BIT 쪽에서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시장 상황이라든가 금리 여건 자체가. 그래서 금리가 좀 완화되는 포인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게 올해 중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투자는 건설 투자의 상당 부분 한 70% 이상이 이제 건축 쪽인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쪽에서 건설 투자를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좀 미분양이 규모가 낮은 수준은 아니죠.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그 금리에 좀 민감하게 건설 기업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플러스는 나올 걸로 생각은 됩니다. 자, 수출인데요. 수출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원인은 그 오른쪽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거의 한 1년 정도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6월도 플러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수출이 회복되는 거는 한 여름은 지나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 정도 플러스가 나왔는데 수출이 올해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저희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많이 안정이 됐고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하반기 중에 2%대로 분명히 들어갈 건데 이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포인트가 2%대가 아니고 2.0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은이 10월, 11월 그때쯤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향성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U자형의 연착륙, 그리고 L자형의 장기 침체. 저희들은 U자형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L자형의 가능성도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올해 저희 연간으로 1.2% 정도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점은 일단은 하반기 올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시장 수요가 일단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 환경 변화가 있었으니까 기업들도 좀 그런 좀 비관적 관점이 반영된 그런 새로운 사업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산업계화도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의 문제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니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중에는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서, 그렇다면 자금 시장은 PF 쪽을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유동성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장단기 채무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통상의 이제 기술 순환주기라고 경기 사이클, 큰 사이클을 가진 경기 사이클이 끝나고 회복될 때 기업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업들은 그 회복되는 시장에서 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회복되기 직전에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먼동이 터오르기 직전에 새벽에 지키기에 급급했던 기업들은 그 다음에 사이클이 시작될 때, 시장이 좋아질 때 순위가 밀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